네, 반갑습니다. 그 미디어 풍경과 커뮤니케이션의 강의를 이렇게 맡게 된 오정훈이라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이 공간에 와서 강의하게 돼서 저도 좋고요.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지만 뭐 그렇게 어렵게 섭외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가 이게 보통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궁금한 걸 좀 물어보면서 같이 대화하는 강의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촬영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일방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오시면 전화번호 또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새로운 기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지금 뭐 노란 단풍이 이렇게 익어가는데 여러분들도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굴 보니까 되게 밝게 웃으셔서 웃는 분이 계셔가지고 인상적이고요.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얘기가 졸립니다, 사실. 졸린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디어 생활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아니면, 자기 브랜드 이미지를 좀 높이고 싶은 생각도 아마 갖고 계실 거고, 지금의 뭐, 실제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겪는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같이 좀 나눠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요즘 신세계 백화점 생겼잖아요. 네, 그 근처에 있고요. 유성구 소방서랑 인근에 있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안 건물에 있고요.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는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한 산하기관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으로서 시민들의 미디어 권리, 혹은 시청자 참여, 방송 참여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TV 보시다가 간혹 장애인 자막 서비스가 있을 텐데 보시면 거기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렇게 글이 나오기도 하고요. 혹시 뭐 KBS 열린 채널이나 아니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보면 거기에 이제 지원 같은 것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 10개의 센터가 있고요. 대전은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또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이용은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공간, 장비들 다 무료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설계를 하시면서 앞으로 저희 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디어 풍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풍경이라기도 하고 전경 이렇게 합니다. 풍경은 이렇게 멀찌만큼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풍경이잖아요. 근데 그 풍경이 미디어가 어떤 풍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조금 우리가 어떻게 서로 대화할 것인가 라고 한 질문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디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매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상호 간의 정보, 지식, 감정, 의견들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어떤 매개체, 저장 도구인데요. 이게 저장 도구도 있고 전송 도구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미디어가 저렇게 메모리 카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DVD 혹은 필름, 이렇게 하는 어떤 하나의 장치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면 생활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문화와 생활이 같이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활동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단순히 어떤 물질적 형태를 넘어서서 무형적인 것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미디어의 한 영역이라고 보고요. 마샬 맥루한이라는 미디어 학자는 미디어 자체는 인간 능력의 확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빨리 뭔가 누군가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더 빠른 속도로 전화를 하거나 요즘은 휴대폰 혹은 메시지 이렇게 조금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를 뭔가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 걸 이제 드러내는 장치로서 사람이 갖고 있는 오감의 능력들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 놓는 것이 미디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강조점은 미디어를 어떤 저장한 어떤 매개체, 그냥 물질로만 보지 말고 문화 활동 혹은 사회 활동의 하나로서의 미디어 역할 또는 미디어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미디어 개념 안에 좀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미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미디어 중에. 영화. 네, 영화.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은, 저기 옛날 우리나라에 처음 만든 라디오래요. 1930 몇 년인가 이렇게 자세히 뭐 써 있는데, 여기 라디오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 라디오, TV, 책. 고전적으로는 책이 가장 오래된 미디어죠. 오래된. 그리고 뉴스, 신문이란 매개체가 있었고요. 그다음 극장도 있고요. 이거 음반을 뭐 소리를 담아서 뭔가 보여주는 이런 매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 비율을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면 라디오라고 소리가 이렇게 축음기에서 CD로 바뀌었어요. 또 CD에서 MP3 전에 MD라는 것도 있어요. MD 플레이어.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MD라는 것도 이렇게 있고요. 변화가 굉장히 약간 낡은 것에서 뭐 새로운 것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개체 유형은 달라졌지만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같아요. 소리와 음악을 듣는다는 건 같죠. 변화가 되고 있고요. 책은 이제 요즘 그냥 책을 이렇게 인쇄된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전자북이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전자북 특히 이제 PDF가 만들어지면서 책은 사라질 거다. 혹은 인쇄 매체는 이제 출판사는 다 문을 닫을 거다 그랬어요. 전자출판으로 다 넘어간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PDF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거를 노트북이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좀 적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PDF를 프린트해서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온라인에서 보고 또 PDF가 다양한 기능이 있잖아요. 형광펜 칠도 할 수도 있고 메모도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어떤 게 보면 또 프린트해서 보기를 하거든요. 그 종이업자들이 그 전자북이 나오면서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종이 사용량이 한 5배, 6배 정도 증가했대요. 그 많은 논문들을 다 프린트해서 보느라고 보고서들을 어떤 것은 자료화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는 계속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전히 이북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오디오북 있죠. 유명한 성우들이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그거 이제 오디오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 EBS에서 여러분들이 라디오 들어보시면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인기가 되어 있고요. 팟캐스트도 그래요. 팟캐스트도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가지고 서재에서 어떤 유명한 작가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들이 어떤 거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미디어와 관련된 어떤 영역 혹은 그와 연계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미디어의 변화들을 한 번 더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소구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변화되는 게. 필름 카메라가 이렇게 처음에는 사진이 만들어졌는데 원래 만들어진 카메라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큰 카메라였어요. 여기 앞에 있는 카메라보다 한 4배 정도 되는 크기의 카메라가 있었고요. 영화 카메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영화 카메라를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드르륵 이렇게 돌리면 그때 촬영이 되고 그걸 한 커트만 한 화면만 찍을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거를 그때만 1895년 정도 되는데 그때 그거를 극장에서 본 게 아니고 미술관에서 봤어요. 그리고 극장이 굉장히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틀어주는 사람, 영사기사죠. 영사기사가 자격증이 돼요. 전 세계 1900년대까지 영사기사가 1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류미에르라고 하는 회사에서 영화를 만든 사람이 류미에르인데요. 그 사람 회사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영사기사들을 놓고 세계로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파견을 보냈어요. 굉장히 희소한 직업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영화를 틀고 있나요? 지금은 멀티플렉스를 틀죠. 극장에서 영화를 직접 틀지 않습니다. 서버가 있고요, 극장에. 그리고 본사에서 뭐 CJ든 롯데든 본사에서 데이터를 보내줘요. 보내주면 거기서 열어주고 상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돼서 보고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스마트 TV 혹은 인터넷을 통한 그 OTT 서비스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OTT 서비스는 오버 더 탑이라는 말인데 단말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단말기. TV 수상기 이런 것처럼 라디오 매체 뭐 이런 매체가 없지 그냥 선을 통해서 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그냥 이렇게 보는 걸 이제 OTT 서비스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넷플릭스죠.
네, 넷플릭스를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웨이브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 티빙이 있고, 왓챠라고 있습니다. 그게 국내에서 한 4개 정도의 이제 기업들이 OTT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넷플릭스겠죠. 여러분들이 오징어 게임이나 DP를 굉장히 많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늘어날 거고요. 그건 뭐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넷플릭스나 OTT 서비스는 광고형 수익 모델이 아닙니다. 광고형 수익 모델이 아니고 구독형 수익 모델이에요.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죠. 신문도 이제 요즘은 종이신문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 ABC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문 발행 부수에 대한 걸 체크해서 그 신문사한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신림역에 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무료로 나눠준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 조사 기간이거든요. 구독률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종이신문을 보는 것에 대한 걸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제 종이신문을 보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봐요? 포털, 뉴스를 통해서 보죠. 다음, 네이버를 통해서 보고, 여러분들의 SNS 중에 뉴스피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도 광고나, 그 다음에 기업에서 나오는 것들을 같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광고를 같이 해서. 그래서 지금은 뭔가 찾아서 앉아서 딱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자체로 모든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전에는 모여 있었거든요. 라디오를 보려면,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으려면 동네 이장님네 집에 가서, TV도 마찬가지고요. 이장님네 집에 가서 같이 앉아서, 김일 레슬링 해. 레슬링 하니까 와서 봐. 뭐, 축구 경기 누가 홍수하니 권투하는 거야. 빨리 와. 뭐 이런 걸 하던 시기에서 지금은 정말 옛날 얘기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시대는 내 자체가 바로 직접적으로 모든 미디어를 다 어떻게 보면 통제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점이거든, 점으로서 이 점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팟캐스트의 뜻이 팟이 점이라는 뜻이거든요, 점. 딱 뭔가 점을 딱 찍듯이 하는 팟캐스트 저 점인데, 방송의 역사를 이렇게 처음엔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불렀어요. 브로드가 이렇게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 모든 사람한테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이렇게 뿌려주는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뿌리는 사람의 권한이 굉장히 높은 거죠. 높고, 이 사람의 권위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언론사들은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내가 의제를 갖고 와서 사람들한테 뿌려주는 거. 그것이 나의 공공적 책임이다,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지금은 이게 좀 진행해 가다가, 너무 특성이 없었지. 그 사람이 걸러주는 것만 보는 거 아니야? 나 음악 좋아하는데, 스포츠 좋아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네로우 캐스팅이 생겼어요. 좁게, 타겟해서. 여러분들 FM 들으시면 음악 전문 채널, 국악 전문 채널 이렇게 따로 있죠. 그 TVN, OCN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 영어만, 그 다음에 액션은 액션만 이렇게 딱 구분해서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것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좁아져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은 팟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아주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지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방송 혹은 미디어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변화하고 있어요. 맞춤형 이거죠, 맞춤형. 그러니까 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 변화 중에 웹 2.0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참여와 공유, 개방의 정신이 웹 2.0이다라고 하면, 웹 3.0의 시대는 뭐냐면, 내가 어떤 걸 행위를 해도 그 행위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최적화된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을 웹 3.0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갖고 있는 단점도 있어요. 그건 뒤에서 좀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전에는 우리가 뭔가 댓글을 보내고 참여하고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가를 나도 찾게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미디어 생산자들도 그것을 맞춰서 제공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하시면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주고 싶은 가장 큰 거,
딱 누구한테 맞춰주는 거. 그 사람이 내가 소비자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타겟 소비자를 설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정확한 소비자하고 자기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을 때 소비도 늘고 판매도 늘어나지 당연히. 그러니까 만약에 미디어 쪽으로 얘기하면 오디언스 자체가 타겟팅 되는 거죠. 타겟팅 돼서 보여주는 거고 이게 일방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방향적이지 않고 굉장히 쌍방향적으로 지금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언팔로우 하거나 취소하고 친구 취소하고 끊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독자가 넷플릭스 구독자가 많은데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 1000만 명이 넷플릭스를 동시 탈퇴한다. 근데 넷플릭스가 한국에서의 어떤 권한을 1000만 명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당연히 들어주죠. 1000만 명이 탈퇴하는데 돈이 얼마예요? 9,900원이잖아요. 한 사람이 조금 하면 12,000원이니까 13,000원 하잖아요. 곱하기 1000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구독료가 월 구독료가 그만큼 수익이 되니까. 근데 소비자들이 그렇게 뭉치진 않아요. 이용자들이 그렇게 뭉쳐지진 않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조합이 있어요. 유튜브 조합. 이용자 조합. 이렇게 해서 독일 안에서 유튜브가 서비스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요구를 하면 독일 안에서 정책을 조금 반영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긴 해요. 어쨌든 쌍방향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요. 이게 매체 자체가 이렇게 보면 미디어 형태 자체는 이렇게 변화가 되지만 점점 합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뭘로 합쳐지냐면 스마트폰으로 다 합쳐져요. 지금은.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다 이어져서 연결되어 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이건 요 전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영화가 나오면 영화에 혹시 그런 거 있죠. 영화 음악은 OST 따로 해서 또 듣죠. CD도 사거나 뭐 아니면 사운드를 구매하거나 혹은 캐릭터 상품을 티셔츠를 만들거나 티셔츠 혹은 이렇게 뭔가 피규어를 만들어서 팔죠. 스타워즈 피규어가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네, 하여튼 스타워즈 시리즈 미국 피규어만 모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 어벤져스 또 피규어들 나와서 그거 가지고 모아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는 미디어 자체가 하나의 형태만 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합쳐져 있죠. 그렇게 합쳐져 있는 것을 융합이라고 그래요. 융합. 미디어 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뭐가 뭔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미디어들 안에서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게 또 그런 시청각적 서비스가 부과되는 시기 그게 현재의 그 미디어 풍경을 얘기하는 가장 큰 거고요. 이런 SNS도 일종의 이런 플랫폼으로 이런 것들로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알려주죠. 근데 이것을 이루어주는 단말기는 스마트폰을 모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공통점을 우리가 좀 뽑아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영화든 그 다음에 음악이든 책이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그걸 뭔가 재현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그것이 특정한 어떤 매개체, 저장 도구에 담겨지고 그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나눠서 보면 그거를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컨텐츠는 일정한 메시지를 갖는 거죠. 메시지를 갖고 누군가에 의해서 제작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제작되어지고 일정한 플랫폼, 저장하거나 정송할 수 있는 정거장을 만들어 두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망을 통해서,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연결하고 우리는 거기서 뭐 극장이라고 하는, 위에서 앉아서 의자라고 하는 극장 공간의 디바이스 쓰기도 하고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 쓰기도 하고 IPTV 여러분 LG나 이렇게 LG 플러스나 이렇게 하면 그 받아들이는 기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디바이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미디어 안에는 이렇게 컨텐츠 자체도 있지만 이렇게 이걸 또 하나 이제 저장하고 전송하는 것을 컨테이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컨텍스트는 사회적 맥락을 같이 이제 포함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 오징어 게임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안 보신 분? 오징어 게임을? 다 보셨어요? 안 보신 계시구나. 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네. 손을 들거나 안 들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면, 이걸 좀 한 줄로 줄여서 얘기를 하면, 원래 제가 질문을 하면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으니까. 오징어 게임을 딱, 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럴 것 같아요. 한국 사회, 특히 자본주의적인, 가 성격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존과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는 치열한 현장. 그 안에서 갖는 인간이 갖고 있는 윤리적 갈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맥락이 있는 거죠. 뭔가 보여주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것들이 같이 연결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쉽게 모방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TV 드라마 중에 뭐가 굉장히 유행한다 하면 김태희라는 배우가 뭔가를 하고 나오면 또 김태희 유행이 되고요. 블랙핑크가 뭔가 이렇게 막 뚜뚜뚜뚜뚜 춤추고 그러면 또 춤추고 하는 게 또 유행이 됩니다. BTS가 뭐 수어 관련된 걸 컨텐츠 노래를 불렀어. 수어가 뭐야? 수화로 뭔가 얘기하는 게 뭐야? 환기가 되죠,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디어 제작자들도 역시 우리 사회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리고 그걸 다시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로 전달을 해요. 평화를 이야기하든, 우리가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 혹은 서로가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게 사랑이라는 거고요. 평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 차별 없는 이슈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많죠.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로 다 이렇게 평등한 경제적 지위를 가졌으면 좋겠고, 좀 아름다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문화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 싶고, 이건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게 미디어 안에는 그렇게 재현돼서 이렇게 맥락상 안에 포함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네. 미디어 환경 변화를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분들은 저 전에도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2004년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2020년까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된 것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뭐 2G, 3G, 4G, 지금 5G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이라는 거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로 그러니까 이 기가 변화가 되고 있어요. 변화의 핵심은 그거예요. 빠른 속도, 그리고 텍스트만 썼던, 아까 융합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디어의 변화 중에 텍스트만 있던 시기에서 텍스트와 사운드와 영상이 모든 것이 합쳐진 융합된 상태에서 세대가 전이 되는 속도가 늘어나죠.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얘기했던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 맞는 기본적인 뭐 UI, 유저 인터페이스 자체도 자기가 좀 새롭게 설정할 수도 있게 하거나 어떤 특정 메뉴를 정했을 때 습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그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세대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이렇게 미디어 기술이 발달될수록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 첫 번째 이득을 보는 사람. 네트워크 사업자와 디바이스 사업자예요. 왜냐면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스마트폰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수명이 2년, 3년 아니에요? 2년, 3년이면 바꿔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바꾸고 싶지 않고 잘 전화돼도 이미 다 바꿨어요, 옆에서. 우리가 서로 모르는 암묵적인 그런 동의의 딜레마들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다 좀 새롭게 바뀌었는데 난 안 바꿔? 난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야? 문화적으로 좀 낙후된 사람인가? 내가 쟤보다 못해? 그렇진 않죠. 근데 그렇지만 바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도 일정하게 수명을 좀 제한을 해요. 카메라도 수명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게 한 2, 3년 되면 이 카메라는 굉장히 오래된 카메라고요. 역사가 그래도. 근데 카메라가 오랫동안 이렇게 가지 않아요. 쓰다 보면 포맷이 바뀌거든요. 이제는 좀 더, HD 화질이었는데, 이제 4K로 바뀌었어. 4K에서 6K로 바뀌어. 요즘 8K 카메라까지 나오거든요. 카메라도 이렇게 변화돼요. 고화질로, 빠른 속도로. 이게
단말과 기술이 변화했으면서 이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거기에 이루어진 처리 속도가 많고요. 우리가 처음에 그 케이블 방송했을 때 선 다 깔았거든. 전국에 케이블선 다 깔았어요. 이따만큼 한 요만한 정도, 연필 크기만큼만, 그 연필 볼펜 정도의 굵기만큼만 망을 다 깔아 전국에. 제일 돈이 많이 번 사람은 전선 생산 회사, 망 설치하는 사람들. 근데 몇 년 안 있어서 IPTV가 나왔어요.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망을 다시 깔았어요. 샤프심보다 조금 더 굵은 굵기로. 그럼 또 거기 되는 거죠. 근데 기술이 지금은 아마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가고 있죠. 투자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런 기술의 발달에서 조금 기업들이 생각하는 비용, 수익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정책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통신 혹은 미디어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혹은 사회가 어떤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늘 모니터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점점 이제는 거의 우리가 한 100% 정도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 이러한 활동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가치를 생산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서로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합 전에는 영화는 영화만 했어요. 영화 만들고 필름 찍고 극장으로 보내고 끝. 방송은 TV 프로그램 만들어서 방송망을 통해서 보내서 TV로 보내고 음악은 음반 만들어서 레코드에서 CD 팔거나 레코드판, LP 팔거나 MD 넣어서 그냥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융합 상황에서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죠. 음악 산업은 공연과 뮤직비디오를 같이 하고요. YG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다 별도의 회사들을 갖고 있어요. 자체 회사에서는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인력 관리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기획 상품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 그게 직접적인 아니어도 자회사라고 하죠. 그렇게 밑으로도 가는 계열 회사들이 더 많이 늘어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의 소비 형태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융합 상황 안에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이게 더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융합되면서 미디어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소비도 변하면서 이게 변화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공연하던 것에서 이제 디지털로 변화되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권리사 혹은 작곡가, 저작권자가 누구냐라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저작권자. IP라고 얘기하잖아요. IP,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됐어요. 그전에는 뭘 만들었으면 그거는 감독이거나 작곡가가 다 했어요. 배급사도 하나가 있었고 넘어가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한 플랫폼이 많잖아요. 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군데. 여러 군데 팔 데가 많으니까 이걸 다 통으로 모든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각 플랫폼마다의 권리들을 따로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1차 저작권자는 생산자겠죠. 하지만 그 뒤에 이루어지는 2차, 3차 저작권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작곡은 네가 했지만 배곡은 우리 기획사에서 하니까 우리가 그걸 다 가질게. 너는 지분을 가져. 아, 싫어요. 좋아요. 여러분들 신문기사 보다 보면 아이돌 누가 이렇게 소속사랑 결별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결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약 조건이 안 맞는 거죠. 어떤 데는 장기 노예 계약이다. 10년 동안 딱 그냥 계약 조건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죠. 이제 조건이 플랫폼에 따라 기한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이제 그런 변화들을 같이 사는 게 변화가 되고요. 이 각각의 플랫폼에 대한 전략 자체가 새롭게 구성이 되는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하고 플랫폼에 따른 전략들이 좀 다시 변화가 되고요.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제작이나 편성, 단말기 사업자 이렇게 된 것이 지금은 여기서 넘나들어요. 예를 들면 지상파 방송에서 만드는
그 컨텐츠가 유선방송으로 재판매가 되고요. 이거의 유선방송에 방송된 게 위성방송으로 재판매돼요. 거꾸로 가는 사례도 있어요. 위성방송에서 만들어진 게 지상파로 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간혹.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간혹 국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전에는 밑으로 내려가는 편이었거든요. 극장도 그랬어요. 극장도 개봉관이 있고 재개봉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동시 상영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방송 컨텐츠도 KBS, MBC, SBS 이렇게 방송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 케이블로 와서 재방송, 3방송 할 때 그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얘기하는 하나 소스가 여러 개를 쓰지만 이제는 멀티 플랫폼 시대인 거예요. 멀티 플랫폼. 하나가 뜨면 이게 컨텐츠 하나가 뜨는 거는 동시에 모든 플랫폼들을 일순간에 다 이렇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맺게끔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합쳐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회사들도 계열사들별로 이렇게 통합된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극장에서 가장 큰 영화 제작사 중에 가장 큰 거는 CJ거든요. CJ. 요즘 여러분 극장도 CGV 있잖아요. CGV하고 CJ랑 같은 회사라고 생각 안 하시죠? 뭔가 연관은 돼 있다고 생각하시죠? 연관은 되어 있어요. 연관은. 근데 이게 계열사인데 또 같은 모 기업이에요. CJ 엔터테인먼트 이게 세 개는 분리되어 있지만 거기는 이제 CJ에서 CGV 극장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CJ 엔터테인먼트는 또 OCN을 갖고 있어요. OCN도 TVN, 그다음에 옥시엔 액션 뭐 그다음에 엠넷인가 그 뮤직비디오 음악하는 곳도 이렇게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작사도 있지만 이제는 플랫폼 자체를 같이 갖고 있는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든 수평적인 과정 자체를 다 이렇게 독점화되고 갖고 가고 있는 게 지배적인 영향력이 큰 거죠. 그러니까 CJ랑 롯데가 제일 큰 그 힘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극장 같은 경우는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파들하고 이제 뭐 요즘은 이제 JTBC가 조금 많이 지배력을 좀 높여 나가고 있는 편이에요. CJ하고 JTBC가 합병해서 만든 게 티빙이에요. 티빙이라는 채널 자체를. 제작 컨텐츠에 대한 투자도 하고 수출과 컨텐츠에 대한 것 같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통합 가치 모델을 지금은 이제 컨텐츠가 있고 얘를 묶어주는 역할, 패키징하고 그걸 얘를 이제 확산하고 배급해주는 역할. 이렇게 거의 단순화시켜서 전에는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오히려 가치사슬이 디바이스나 네트워크는 이미 있다. 이거는 망 자체가. 그리고 다 이제 넓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렇게 확장적이진 않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컨텐츠를 누가 이 프로그램을 골라서 묶어주느냐. 묶어서 어떻게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 단말기를 통해서 확산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마 기업 환경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상거래 유통 방식 혹은 생산과 소비의 방식 자체가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가장 컸을 때 홈쇼핑의 그 매출액이 급격히 올라갔죠. 또 OTT 서비스의 이용률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안정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 습관이 다시 내려갈 거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제 폰뱅킹 하시잖아요. 다들 스마트폰에서 폰뱅킹 해서 다 같이, 은행 창구 가서 그 번호표 뽑아서 돈을 빼고 찾고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세요? 좀 어르신들, 혹은 또 그런 거, 아날로그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취향으로. 근데 지금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것도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생활 자체가 바뀌었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다른 문제들도 생기겠죠. 지금은 미디어 환경 자체를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화되고 독점화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대화는 이게 기업들이 이제는 하나만 미디어 기업들은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갖고 있어요. 이제 SM 같은 경우도
엔터테인먼트 SM 같은 경우도 왜 그 보아가 있는 곳이 SM이거든요. 그 SM 같은 경우도 음악만 했어요. 근데 영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영화 투자. 영화 투자도 같이 하고 있고, 방송 컨텐츠에 대한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일반 프로덕션 자체는 작아져요. 몇 개 없게 되고, 큰 기업들만 점점 덩치를 불려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거대화되어 가죠. 거대화되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독점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올해 한국 영화 제작 편수가 뭐 한 몇백 편 되는데, 그게 원래 계획대로 다 50%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내년에는 투자가 없대요. 영화 쪽에는. 근데 거꾸로 그 넷플릭스나 이런 그 티빙 외부에서 투자하는 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무로라고 하는 충무로 인력들이, 프로덕션들이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게끔 돼요. 200억을 투자해서, 오징어 게임을 200억에 투자해서 만들어서 수백억 이상의 그 돈을 남기니까, 보통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해외에서 만들려면 한 700억 정도 든대요. 그 해외에서 만들려면. 가격 대비 되게 싸잖아요. 저렴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고퀄리티를 만들어내고, 그게 한국의 컨텐츠 시장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로 이제 증명을 한 거거든요. DP부터 시작해서 오징어 뭐 킹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환경 자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런 기업의 독점화된 거대 그룹들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 거기에 2차, 3차 합창받는 그룹들이만 조금 하고, 일반적인 이런 그 중소 프로덕션들 자체는 되게 영세해지게끔 돼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그런 일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고, 독점은 이제 우리가 하나만 보죠. 우리가 괴물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괴물 만들었을 때, 극장이 전국에 3,000개면 3,000개 극장에 다 괴물만 틀었던 거예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3,000편 다 틀면 안 된다. 스크린을 독과점한다, 점령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좀 줄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규제가 있긴 하지만, 한번 보면 지배적으로 다 바뀌어져요. 극장 구조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TV 편성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계속 시리즈로 드라마 하나 끝나면 다음 시리즈 시작하고 또 다음 시리즈 하죠. 예능도 하나 끝나면 또 다음 거 하잖아요. 그 간격을 보시면 간격이 짧지 않아요. 짧지 않고 바로 가요. JTBC가 뭐였죠? 슈퍼밴드를 했잖아요. 슈퍼밴드하고 요즘에 풍류대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그게 2주 정도 차이예요. 겹치는 게. 근데 그러면 이제 슈퍼밴드로 몰았던 사람들이 풍류대장으로 넘어가길 생각하는 거죠. 거기는 월요일 편성이었는데 이건 화요일 편성이거든요. 풍류대장은 오늘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계속 붙잡아 두고 싶은 거예요. 그 채널 안으로. 그러니까 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좀 확장하려고 컨텐츠를 계속 개발하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컨텐츠 개발 자체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서 보통 노동 조건이 한 12시간, 14시간 정도 일하거든요.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것들은 약간 변화가 되지는 않고요. 우리 생활이 어떻게 좀 바뀌었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인터넷 이용 시대 조사 보면 나오는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OTT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세 개의 회사를 거를 동시에 본대요. 아마존 봐야죠. 그 다음에 디즈니 봐야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 봐야죠. 왜냐면 마블은 마블만 푸는 채널, 그 회사에서, OTT 회사에서 마블을 제작하거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만 배급을 같이 이쪽으로 하니까 넷플릭스는 마블이 안 떠. 그럼 당연히 마블 보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즈니 애들한테 뭘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데 겨울왕국은 안 한단 말이에요. 이쪽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걸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한 3개를 가입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이제 일반화되고 가고 있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한 2-3개 정도의 계정은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왓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왓챠를 갖고 아주 소규모의 나의 적성에 맞는 거는 왓챠를 선택할 것 같고, 그러니까 웨이브랑 티빙은 그 안에서 좀 경쟁을 하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넷플릭스는 뭐 다 보고 이제 아마존도 들어오잖아요. 디즈니도 들어와 있고 디즈니도 들어와서 이제 투자를 더 많이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지상파 TV를 보는 시대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거죠. 뭘 많이 봐요, 사람들이? TV를 볼 때 많이 보는 건 홈쇼핑을 많이 봐요. 의외일 것 같지만 홈쇼핑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미디어 광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거는 라디오예요. 라디오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매체예요, 라디오가. 라디오에 짧게, 예를 들면 15초, 20초짜리를 광고를 낸다 하고 지상파에서 15초, 20초짜리 광고를 낸다. 이렇게 하면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이거 한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거. 정확한 수치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10배 이상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얘기를 할 때 라디오를 가장 많이 듣는 세대라기보다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운전자들. 집에서 여러분 라디오 들으세요? 수능 공부할 때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밤에 공부해야 되는데 뭐 음악 들으면서 하고 근데 음악 듣기에는 그렇고 유튜브 켜놓기도 하지만 라디오가 그냥 방해 없이 조용하게 듣고 이럴 때 되게 좋죠. 뭐 사연도 보내기도 하고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게 30, 40대들이 제일 많이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타겟은 라디오 광고를 한다 하고 하면 그 타겟층은 누구겠어요? 그게 연결되겠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라디오를. 또 농촌 지역은 라디오를 많이 켜놓고 농사를 합니다. 라디오를 켜놓고 농촌 지역은 심심하니까 논에서 요즘은 농촌에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두 명 일하면서 라디오 꼭꼭 듣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거 파일로 정리해서 USB 꽂아서 파일 넣어서 하는 거 그런 걸 많이 음악 파일 이렇게 듣습니다. 그렇게 보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이용 환경 자체가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는 거를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라이브 커머스가 요즘 막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이용자들의 생활 습관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가 이렇게 뜨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 투자도 거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한 맞춤형 서비스인 거죠. 이게 이전에 거를 연령별로 돼 있는데 이게 작년인데 여기 보시면 20대가 OTT를 뭐 이렇게 많이 쓴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올해 통계, 상반기 통계에서는 이게 약간 이렇게 두터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10대하고 여기 끝자리가 거의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0대도 이 수치가 굉장히 늘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OTT나 이런 서비스들, 스마트폰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보시는 이용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영상을 제일 많이 본답니다. 어쨌든 뭐 특히 유튜브도 OTT 중에 하나예요. 유튜브도 그렇게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동영상을 제일 많이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는 나중에 또 좀 기회가 되면 하겠는데 유튜브가 이제는 뉴스 피드처럼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문을 안 봐요. 그리고 다른 정보를 안 봐도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딱딱 뜨잖아요. 짤로. 뭐 국회에서 무슨 토론을 했다. 먼저 떠요. 연예인 누가 뭘 했다. 뭐가 나왔다. 다 떠요. 이게 이전에 우리가 신문 보던 거, TV 뉴스 보던 방식을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보고 있어요. 서비스도 그렇게 해주고요. 최적화된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뭔가 전달되어지지만 우리들이 쓰고 있는 습관에 맞춰서 그 서비스가 다시 오는 거거든요. 제가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미디어의 그 이용 방식이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통해서 오는 것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시간도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도 보면은 이게 10대, 20대가 많다. 얘는 이용이 많은 거는 이제 작년 같은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이용률이 더 높았던 것 같기도 해요. 50대들이 40대, 50대가 2019년, 20년에 급격히 늘어났어요. 급격히 50대가 늘어났거든요. 50대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제는 일상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50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게 어떤 거냐면,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노래방. 여기 노래하면 MR 나오잖아요. MR 나오고 그 노래 듣고 자기 노래 따라 부르고. 그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뭔가 연관이 되겠죠. 미디어 이용 습관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50대들, 40, 50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스마트폰에서 쓰는 게 카톡도 되게 많이 써요. 카톡.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40, 50대들은 밴드를, 왜냐면 커뮤니티들이 있기 때문에 밴드가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밴드에서 이용률들이 되게 있어요. 거기는 약간 개방적인 밴드도 있고 폐쇄적인 밴드도 있는데, 그런 밴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얘기도 하고, 사진 찍어서 올려 보내기도 하고, 영상 만들어서 뭐 보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60대들은 조금 그래도 70대하고 60대하고 가장 다른 거는, 70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되게 당시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이 굉장히 학력에 우위를 점했었던 시대, 70대는. 60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조금,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 이렇게 좀 형성되는 시기. 그리고 고등학교는 다 졸업했어요. 거의 다. 문명이 분명히 있어요. 문맹은 분명히, 지금도 뭐 있는데요. 어린 친구들도 문명이 있어요. 근데, 60대도 있긴 하지만 70대에서 80대의 문명이 60대보다 훨씬 더 많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교육받은 세대라는 거예요. 60대는. 교육받은 세대고, 이런 미디어 기기나 이런 활동들 자체에 그래도 익숙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노인 관련한 어떤 컨텐츠나 혹은 뭐 아이템들을 갖고 계시면 이런 좀 노인 세대들에 대한 분석을 한편으로 다시 해볼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면 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영국은 이제 이런 형태가 3세, 만 3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쫙 올라가요. 쫙 올라가고 그냥 수평. 그리고 내려와요. 이제 우리도 한 10년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10년 정도만 있으면 3세부터 인터넷 이용률, 스마트폰 이용률 쫙 올라갔다가 그 다음은 모든 연령대가 다 똑같이 다 거의 비슷하게 이용하고 그 다음에 툭 떨어지죠.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게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미디어를 통해서 갖는 활용 혹은 전략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구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네, 넘어갑시다. 그래서 뭐 OTT 이용률은 뭐 이렇게 뭐 경쟁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들이 경쟁하는데 어쨌든 유튜브가 지배적이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OTT 사용하는 거 있는 거에. 그러니까 웨이브랑 티빙이 이렇게 뭐 지상파 혹은 JTBC랑 CJ ENM이 이제 막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옮겨져 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좀 비슷비슷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체 이용 시간은 뭐 이렇게 TV를 많이 보긴 하지만 어쨌든 스마트폰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여러 가지 미디어로 모아지는 거, 스마트폰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령별 뭐 빈도는 아까 본 그래프랑 같이 점차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에서 조금씩 이게 수평이 되는 구조로, 수평이 되는 그래프로 변화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디어 이용하는 사람 혹은 소비자라고 해도 물품을 사는 사람들도 이제는 어르신들을 생각해야 돼요. 한 10년 동안은. 왜냐면 그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지금 70년대 초반생이 인구가 제일 많아요. 70년대 초반생이. 근데 그 70년대생이 이제 10년 있으면 이제 50대잖아요. 50대 넘어 후반부를 달리고 있죠. 그러면 그 뒤에 계신 분들, 60년대생들이나 이런 생들이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고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상목형이 딱 되는 거죠. 역상목형에서 밑에는 없고 이러면 되게 이제 흔들리는 거죠. 역삼각형이 서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떠받들고 있으려면. 근데 그만큼 위의 층들을 되게 두텁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정 소비 능력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 분들도 역시 20, 30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생활 능력도 계신 분이고. 네, 매체 인식도 뭐 똑같게 갑니다. 근데 이제 미디어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QR코드 없으면 입장이 안 되세요. 도와드릴까요? 또 그거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그것도 있어요. 키오스크. 그러니까 무슨 뭐 롯데리아를 가든 어딜 뭐 맥도날드를 가든지 가면 이제 12시 몇 시까지 무인 이용 시간입니다. 라고 해요. 점차 이제 사람을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키오스크를 이렇게 뚜뚜뚜 눌러서 결제하고 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보시면 대형 마트에 이제 창구에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는데 옆에 보면 자기가 직접 계산하게 되죠. 바코드 찍고 결제하고 끊고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뭐가 문제? 사람이 없어요. 고속도로를 가시면 이제 개찰구에 자동으로 하이패스를 계속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인 정상기가 있어요. 무인 정상기. 결국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기고 노인들처럼 꼭 노인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한편으로 소외지 한편으로 차별이기도 하거든요. 경기도 양평에서 서울 가는 기차가 있어요. 춘천에서 서울 가는 기차 있죠. 주말이면 주말 오후 일요일 되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양평 사니까 서울 가야지, 청량리까지 가야지 딱 표를 끊으려고 갔는데 갈 때마다 표가 없는 거예요. 왜 표가 없어요? 춘천 놀러 갔다가 다 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로 다? 스마트폰으로 다 예약 다 해놓은 거예요. 갔더니 표가 없대. 왜 표가 없어요? 이미 다 예약이 다 된 거예요. 이제 가서 표를 끊을 수 있는 지경이 안 된 거죠. 어디 현장 가서 표를 끊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기차를 타요? 늘 입석만 타고 다녀야 돼요? 양평 서울까지, 청량리까지?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키오스크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도 생기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대전시는 대전시의 수호 아바타 서비스를 하잖아요. 시청에도 하고 지하철에도 수호를 이렇게 서비스하는 걸 이렇게 해서 안내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죠. 점차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들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접근에 관한 권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미디어를 접근할 수 있는 거.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면 좀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이렇게 밀고 들어가잖아요. 밀고 칙 찍고 밀고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그 높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높이를 생각하면 만약에 5살 아이가 가려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찌죠? 머리가 쪄요. 걔는 이렇게 이러고 밀고 가야 돼, 이러고 밀고 가야 되니까. 근데 옆에 장애인들 나오는 아무 막 없이 그냥 통로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좀 조그만 애도 또록 뛰어가서 가면 되고, 그냥 이렇게 잘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지나가도 되죠. 그게 보편적 디자인인 거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거. 근데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가장 접근이 안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장 낮은 곳에서 인권이 보장이 되면 나머지는 다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 접근권 안에서 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학력별, 소득별 정보 차별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강남에 있는 학생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강북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정보 격차가 일어나요. 글을 못 읽느냐 이렇게 글을 못 읽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장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고 높고 문장에 대한 이해력 자체가. 그게 실제로 통계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에 있으면 그만큼 더 잘 활용하고 능력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공평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면 돼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면 되거든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겐 더 많은 지원을 하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방식을 좀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공평하게 가든지 아니면 적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해주든지 방식으로 좀 변화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유와 뭐 접근 문제도 이게 뭐 이 같이 이 미디어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요즘은 배우는 거를 전에는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배웠는데 요즘은 유튜브한테 보고 배우잖아요. 다 돼 있어요. 예초기 사용하는 방법, 자동차 엔진 오일 가는 방법, 무슨 법이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검색이에요. 뭐뭐 하는 법. 뭐 혹시 여러분들도 관련된 거 하시다가 뭐뭐 하는 법 이렇게 해서 제목을 이렇게 쓰시면 자기 회사에 그걸 딱 이렇게 알려주는 가장 검색이 많이 되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를 갖고 있는 것도 지금은 이제 뭐 스마트폰은 다 갖고 계신데 아직도 스마트폰 없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러 또 주지 않는 부모들도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이런 태블릿 PC 이런 것도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비대면 등교를 했잖아요. 청소년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그 집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 접속이 안 되니까. 망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노트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교육청에서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한테. 그렇게 없는 친구들한테는 노트북 나눠주고 뭐 태블릿 PC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같이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나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면 그게 이제 비슷하게 같이 옮겨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엠네스티에서 나온 자료인데 프랑스에서 평균 5명의 응답자 중 4명은 인터넷상에서 접한 정보의 진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불신이 급격해진다.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낚인다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아무개가 기사를 제목을 봤는데 아무개 누구와 결별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결별했다고 무슨 일이야? 딱 누르면 TV 드라마 내용이었어요. TV 드라마 내용 중에 그 드라마상으로 둘이 헤어진 거였어. 근데 결별 이렇게 하니까 아니 걔가 왜 벌써 누구랑 헤어졌어?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죠. 이게 낚시성 기사들도 많고 뭐 일자리 코로나 때는 비타민을 먹으면 괜찮아진다. 뭐 걸리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그거 다 허위 정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오는 게 많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더 심하죠. 그러니까 그 뭐 정책 입장이 뭐 어떤 데 있든지 간에 너무 심하게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들을 계속 카톡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뭐 부모님들 중에 한번 여쭤보세요. 카톡으로 그런 거 친한 친구인데 갑자기 뭐가 툭 날라오는 거 없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날라와요. 뭐가 있습니다. 뭘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분별력 있는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을 정보 무질서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보 무질서의 시대.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질서 없이. 전에는 보여주는 양은 그러니까 융합 이전에는 그냥 정해진 KBS 9시 뉴스입니다. MBC 9시 뉴스만 보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뉴스도 있고 팟캐스트에 무슨 정치 평론가도 있고 유튜브에서 해설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뭘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들 옮겨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발언하는 시대, 자기가 발언하는 시대 속에서 정보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 중에 뭐가 진위인가, 뭐가 허위 정보이고, 뭐가 진짜인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 무질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에요. 건강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추상권, 저작권,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확증 편향으로 인한 사회 갈등, 아까 방금 이야기한 허위 정보에 대한 건데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건강과 안전인데, 어젯밤에 요렇게 하고 계셨던 분. 불 끄고, 이렇게 하신 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이렇게 스마트폰 놓고 이렇게 눌러서 보기도 하고, 아침에 또 따르릉 해야 되잖아요. 자명종. 그러니까 머리맡에 두고 자고 하죠. 이게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걸 많이 얘기하면서 수면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람이 잠을 잘 자야지 그 다음에 건강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8시간 이상 자는 이유가 그 쉬면서 자기 몸을 회복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잠을 잘 못 자면 머리도 몽롱하고 몸도 피곤해요.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약간 풀어주기 위해서 나는 게 코피라고 그래요. 코피가 나면 그렇게 다시 순환을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밤늦도록 야간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게 되고, 언론이라든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뭔가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070 전화 많이 오시죠? 043, 02 전화 이렇게 스팸, 나는 받고 싶지 않은데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나한테 뭔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 수신 차단하는 게 있어요. 개인정보 이용 사이트 가시면 자기가 등록된 거는 받지 않는다라는 걸 신청하면 한 달 정도 안에는 그게 자기가 그런 전화를 받지 않게끔 하는 게 있거든요. 자동 수신 거부 이렇게 한번 검색해서 하시면 불필요한 전화를 안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 오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신청했는데도 계속 오고 계속 차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모르는 번호 잘 안 받고.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불신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뭐 얘기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뭘 하고 싶지 않아. 말 걸어도 말 붙이고 싶지 않아. 라는 문화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보 보안에서 이걸 파는 사람도 있죠. 개인정보를 광고 수익을 해서. 페이스북도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페이스북도 자기네 가입자들 정보를 기업의 광고 마케팅 수단으로 파는 거. 여러분들 페이스북 쓰시면 광고 더 이상 보지 않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광고 숨기기, 광고 신고하기 이런 게 있거든요.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계속 와요. 저는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개인 설정에서 광고를 차단하는 설정을 다 했어요. 모든 걸 다 했어요.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또 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정책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차단대가 이렇지는 않고, 그건 그냥 일상적인 서비스로 감내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고요. 좀 보안에 관련된 암호도 있죠. 초등학생들은 암호 관리가 잘 안 돼요. 비밀번호. 그러니까 10월 21일, 10월 21일로 모든 걸 다 10월 21일로 해놓은 거예요. 1021로. 그러면 그게 다 하다 보면 금방 유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따로따로 해놔. 네이버 아이디 따로, 다음 아이디 따로, 그 다음에 페이스북 로그인 아이디 따로, 따로, 비밀번호 따로, 은행 계좌 비밀번호 따로. 할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해요?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메모해 놓죠? 종이에 써놓거나 어디 붙여놓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메모장에 기록해 놓거나.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분실됐을 경우. 근데 그럼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리를 그래서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혹은 몇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꿔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권장사항으로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보안업체가 이 정부에서도 국가정보화 사업을 하면서 보안업체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고 있어요. 근데 느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안이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이슈가 계속 많이 될 것 같아요. 개인의 정보 보안에 대한 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고요. 여기 보면 근데 여기 아빠랑 여기 딸이랑 둘이 캠핑장 같은 데서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놀잖아요, 밤에. 이거랑 대비되잖아요. 즐겁게 놀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재밌게. 스마트폰 갖고 재미있고 따뜻하게 보낼 수도 있거든요. 이거 결국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또 문제이기도 해요.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고요. 초상권 문제는 개인정보랑 같이 해서 연결해서 얘기하고요. 요즘은 이렇게 딥페이크라고 해서 사람의 얼굴을, 왜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나왔죠. 딥페이크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거. 근데 실제로 그 말을 한 건 아니었고, 이런 게 짜집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개인들이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정부가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것 같고요. 우리는 조금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이건 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데, 너무 이제 딸이랑 가족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내기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 사진을 막 올렸어. 근데 그 아이를 유괴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걸 알고 그 아이를 유괴하고 부모한테
협박 전화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가족 그리고 또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고 부모들이 SNS 올리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올리는 거.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왜 내 얼굴을 마음대로 아빠나 엄마라는 이유로 왜 그거 올리느냐, 그렇게 광고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것도 또 사생활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 그 위험의 상황도 있고 존중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같이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오른쪽에 있죠. 그 C가 뒤집어져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카피라이트, 얘는 카피레프트라고 얘기를 해요. 마크가 중간에 있는 지정이 있고요. 카피라이트는 저작권의 이제 저작권 자체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합의를 한 거예요. 누군가가 사람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뭐 지적인 노력이든 육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진 거를 거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장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만든 땀 흘려서 만든 건데 어렵게 공부해서 만든 건데 다 뺏기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걸 보장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선택할 수 없는 저작권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부과되는 거예요. 부과. 내가 뭔가 생각하면 이거는 배타적 권리예요. 그냥 그 나의 권리라고. 유일한 나의 권리라고만 되어 있고 남이 침범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선택권의 문제가 생겨요. 나는 내가 만들었는데 난 이거 아무데나 써도 괜찮아. 저 사람이 써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작권법으로 걸리는 거야. 나 써도 돼라고 공표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을 생각하는 사람, 지금 저작권법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타인이 쓰도록 하는 거는 저작권 양도를 하게 돼요. 양도를 하거나 이용 허락을 하거나 하게끔 되어 있지, 온전히 그거를 계약서 쓰게끔 되어 있어요. 원 정신 자체는 배타적으로 나만 쓰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피레프트 운동을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만드시는 분들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맥주를 먹을 때 공동으로 내가 맥주 샀어. 내가 샀지만 같이 먹어. 근데 공짜야. 하지만 네가 돈을 내고 싶으면 내도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를 주장한 거죠. 레프트가 저작권을 반대한다가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고 카피레프트는 내가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걸, 공유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 돈 내고 싶은 사람 내고, 돈 내고 싶지 않고 내가 그냥 자유롭게 먹는 내가 사는 맥주니까 먹어. 마실 수 있어. 라고 공표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갖자. 라고 하는 게 레프트 운동이었어요. 근데 요 사이를 이제 중간에 조율한 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그러면 이 중간 지점은 없을까 해서 비영리 목적일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표기하거나 그럼 개작하거나 변형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옵션을 정해놓고 그 옵션에 따라서 선택하게 하자. 그럼 뭐가 돼요?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저작권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거고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더 많이 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비영리적인 활동을 좀 증진시키고 저작권이 갖고 있는 선택권을 넓혀놨다라는 것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고 CC라고 부르고요. 우리도 보면 이게 CC를 적용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공공누리라고 하는 것 안에서 공공저작물일 경우에는 국가가 예산을 내서 운영할 수 있는 정보들은 공공누리를 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써서 쓸 수 있다. 다만 변형하면 안 돼, 개작하면 안 돼, 혹은 이거는 문화부에서 나온 자료야 라는 걸 노출시켜야 돼. 이런 단서 조항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60년 지난 거. 만들어진 지 60년 지났어요. 이건 저작권상의 소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르게 하는 방법이 또 생각나죠. 미키마우스 아시죠? 미키마우스가 언제 만들어졌겠어요? 1920년, 30년대 만들어진 거잖아요. 60년, 70년, 80년? 6, 7, 8, 80년 되면 저작권이 소멸된 거예요. 미키마우스는, 캐릭터가. 근데 연장을 시켰어요. 어떻게? 이거를 현대화로 변형시켜 흑백에서 칼라였고 캐릭터 움직임을 다르고 다시 만들어서 다시 등록한 거예요. 그럼 지속되는 거죠. 그럼 다시 또 60년. 그러니까 이런 변형
변형 방법들이 생겨나죠. 이제 어쨌든 일정하게 뭐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베토벤의 음악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베토벤의 음악을 내가 예를 들면 뭐 아무개가 연주한 곡, 그 연주를 한 거는 그 사람이 저작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내가 쓰지만 연주한 건 그 사람이 2차 저작권을 가지고 실현했으니까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들으려면 그 저작권료는 그 연주자한테 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또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이제 퍼블릭 도메인이 있긴 하지만 그게 좀 제한적이긴 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카피라이트를 할 건지 아니면 공유할 건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결정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회사에서 동일한 정책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건 카피라이트를 하고요. 어떤 거는 그냥 CC를 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비영리적인 활동에 여러분들이 공헌한 거잖아요. 기여하게 된 거거든요. 기여해서 사회에 필요한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거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이렇게 그 이득이 수익으로는 곧바른 수익으로 오진 않지만 그게 사람들 간의 기업을 신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사회자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기업을 신뢰하고 그 기업과 단체를 신뢰하면서 여기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곳이구나 라고 알게끔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CC를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 미디어 관련, 어떤 컨텐츠에 관련된 정책을 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술 개발하면 특히 특허권 신청하잖아요. 특허 신청해서 특허 신청하셔가지고 독점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시는 건 그렇게 하셔야 되죠, 이렇게. 근데 어떤 거는 개방해놓고 내가 만든 기술이지만 이걸 개방해서 갈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특허해서 비용이 산출되지 않는 기술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아직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만드는 기술이야. 이 기술은 우리 사회에서 같이 써야 돼.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작권, 이건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저작권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추천 알고리즘은 불투명성은 구글이 이렇게 했대잖아요. 흑인 여성 사진 데이터를 봤는데 이건 사진을 인식할 때 구글 포트에서 흑인 여성인데 딱 봐서 이거는 유인원 혹은 고릴라로 분류가 된 거예요. 이렇게. 고릴라, 흑인으로. 흑인은. 사람은 사라진 거예요. 사람이 지워진 거죠. 자동 태그하는 게. 이게 알고리즘 자체가 아직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어쨌든 계속적인 학습을 시키잖아요. 지금 지능도 자가학습도 물론 하고 인공지능이 자가학습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아직도 불확실한 면은 많다. 그리고 그것도 윤리적 딜레마일 경우는 판단하기 어렵다. 자동차가 저기서 두 대가 달려와요. 여기 한 사람이 서 있고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여기 5사람이 서 있어요. 여기는 한 사람이 서 있고 나는 저걸 봤어. 이 사람은 다 못 봤어요. 내가 알려주면 이 사람들은 피할 수 있어. 살 수 있어요. 한 사람한테 알려줄 거예요. 5사람한테 알려줄 거예요.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 5사람인데 내 어머니가 있어. 5사람은 내 어머니가 없고 한 사람은 내 어머니가 있어. 당신은 어머니를 구할 거야? 이 사람을 구할 거야. 이걸 이제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더 많은 걸 가져가겠지. 뭐 하는 사람을 하게. 근데 여기는 내 엄마야. 인공지능은 엄마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아니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윤리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딜레마인 거예요, 딜레마. 그게 마이클 샌던이 얘기한 것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도 보면 있잖아요. 배가 있는데, 배 안에 폭탄이 있는데 얘를 터뜨릴 거냐, 안 터뜨릴 거냐, 한 명을 살릴 거냐, 100명을 살릴 거냐라는 딜레마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생활하면서 그런 딜레마에 빠질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딜레마,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그런 고민, 갈등, 윤리적 딜레마를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하기는 판단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걸 도전을 하겠죠. 계속 사람은 도전하지만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윤리적 판단까지 가는 거는 인공지능이 하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개발해요. 인간을 대체하는 것 정도까지만.
인간의 노동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거, 편리하게 하는 정도까지를 인공지능이 해야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을 하는 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또 할 수도 없다. 사회 혼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게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추천서 방법을 해요. 내용 기반 추천. 내가 과거에 썼던 아이템과 비슷한 내용의 아이템을 추천해요. 내가 구두를,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구두를 샀어요. 그럼 그런 구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신 구두도 색깔도 있죠. 검정색, 파란색을 사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적용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나의 아이템, 물건을, 상품을 이렇게 뭔가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떤 기반으로 사람들이 해야 할까라고 거꾸로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썼던 거와 비슷한 내용을 추천하는 방법. 헤어 필터링은 과거에 좋아했던 선호와 취향이 다른 사용자 아이템을 추천. 나랑 다른 사람들, 나와 조금 내 경향과는 다른 사람들의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알라딘의 책 사시면 밑에 이 책 구매하신 분이 동일하게 사셨던 책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게 나와요. 떠요. 다른 책들도 예스24도 마찬가지고 무슨 상품을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가서 이렇게 상품을 사시면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대형마트에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시면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아용품이 이렇게 쭉 있어요. 유아용품. 유아용품 근처에는 남성복이 있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마트에. 남성복이 있어. 왜? 보통 마트는 부부가 같이 와서 유아용품을 고르잖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상품을 고르는데. 그럼 남성 심심하잖아요. 옆에서 네 옷을 봐라. 혹은 그 옆에다가 의자를 하나 놔뒀어요. 유아용품 옆에 의자. 너는 쉬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추천 서비스인 거죠. 일종의 성향을 판단해서 이렇게 가는 거. 남성들 이렇게 공구들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많아서 전동들을. 그 근처를 이렇게 보시면 거기 코너를 돌면 대부분 주방용품이 또 같이 있어요. 주방의 설비. 그러니까 주방 청소용구도 같이 있어요. 왜? 거기 갔을 때 청소용구도 같이 봐야지 기호가 맞아요. 두 명의. 근데 그런 배치들도 상품의 진열 배치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월마트가 이마트를 인수했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월마트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런 기업 딱 배열을 딱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월마트가 없어지고, 월마트 저도 자주 가다가 없어져고 이마트를 딱 갔는데 디스플레이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하는 사람의 욕구에 맞게끔. 그러니까 식품류는 식품류끼리 모아두잖아요. 식품류. 냉장은 냉장류대로 모아주고, 건어물은 건어물대로 모아두고, 이런 게 상품 배치를 다루는 것도 있어요. 맥주랑 와인을 왜 같은 코너에 놓겠어요? 술을 줄이잖아요. 그리고 맥주 옆에는 물이 항상 있어요. 왜? 물하고 맥주는 물 사러 왔다가 맥주를 고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집에 물 떨어졌는데, 맥주 새로운 게 나왔네? 가져. 물은 가장 많이 팔리는 아이템 중에 하나니까 맥주를 갖다 놓는 거죠, 옆에다. 어쨌든 음료라는 액체류하고 비슷하게 가니까. 그게 이제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추천하거나 기호와 좀 다른 걸 같이 넣어서 추천해 주는 거, 뭐 필터링을 이렇게 해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완벽하진 않죠. 그리고 뭐 이렇게 흑인 1%, 흑인 35%, 뭐 인식 오류율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만든 사람이 AI 개발자가 25살, 50살 사이 백인 남성이고 AI가 학습한 데이터도 백인 남성으로 판정된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개발하거나 할 때는 아까 얘기한 유니버스 디자인을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정말 그게 맞나라는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미디어 마찬가지로. 거꾸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넘어갔습니다. 이루다 해서 이게 차별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이나 미디어 관련된 데들은 투명성을 요구를 해야 돼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오픈을 조금 해야 되는데 오픈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면으로 이렇게 좀 알고리즘에 대한 실제 원칙이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업들이 좀 해야 될 거고요. 저희가 해야 될 거, 우리들이 해야 될 거는 안 하던 걸 해보세요. 안 하던 걸. 유튜브에서
스포츠만 계속 보다가 다른 걸 한번 보세요. 무용을 보세요. 무용을. 공연을. 그리고 계속 뷰티 채널만 보다가 독서 채널을 보세요. 안 하던 거, 자기가 안 하던 거. 그리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왼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좀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왼쪽에 있는 것도 좀 보세요. 그래야 들어오는 게 그나마 균형 있게 들어와요. 근데 적어도 그 알고리즘으로 균형 있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균형이 있어져요. 내가. 근데 내가 그럴 수 있잖아. 다 싫어. 나 음악만 들을래. 카페에서 잘 들려주는 음악, 밤에 잠 잘 오는 음악만 쭉 들어오는 거. 그렇게 들으셔도 돼요. 그것도 자기 선택이니까. 다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이건 내 선택에서 나는 음악을 계속 듣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장르도 나중에 구분해 가요. 이렇게. 블랙핑크 하면 블랙핑크가 계속 떠요. 이렇게. BTS가 계속 뜨는 거고. 그러면 인디 가수들 음악을 못 듣는 거예요. 우리의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지. 인디 가수들의 음악도 골라서 보다 보면 또 섞이죠. 이렇게. 이렇게 섞여서 쓸 수 있거든요. 내가 이제 균형적인 혹은 다양한 그런 생활을 하려면 내가 그런 선택을 자주 해주시는 게 사실 알고리즘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면서 살겠다. 선택하면서 미디어를 고르겠다. 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확증평양은 같은 생각을 계속 같이 갖게 되면서 그게 그냥 한쪽 면으로 이렇게 경도된 거예요. 그걸 있는데 사회 갈등이 일어나겠죠. 이게 이렇게 되면. 왜냐면 양극단이 있으면 싸우잖아요. 서로. 이렇게. 나는 이게 선호도라고, 나는 이걸 지지해. 이 사람을 지지해. 아니, 난 뭘 지지해. 지금 정부는 잘하는 것 같아. 지금 정부는 개판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서로 근거 없는 얘기까지 막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다른 형태도 있죠. 그리고 허위 정보로 인해서 가장 큰 거는 이제 혐오나 차별의 문제들이 있죠. 이제 또 인종에 관한 거, 혹은 성별에 관한 거. 성별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어떤 설문지 보면, 남, 여,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 남, 여가 아닌 사람은 어디다 선택해야 돼요? 설문지에. 근데 모든 설문지에 거의 대부분의 설문지는 남녀는 남녀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한두 명이라도 남녀가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성적 정체성, 자기 성 정체성이 아닌 분도 있잖아요. 체크할 게 없는 거예요. 기타를 놓든가, 아니면 뭔가 딴 걸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아니면 아닌 거야, 라고 이제 딱 무시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서워하는 경우. 이렇게 백인이 무서워요? 흑인이 무서워요? 그러면 왠지 흑인이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닌가요? 미국에 흑인이 많을까요? 백인이 많을까요? 백인이 많을 거라는 답변을 많이 하세요. 근데 흑인이 많을 거라는 답변을 또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우리 미디어에 나타나는 것 중에는 흑인이 많을까요? 백인이 많을까요? 우리가 이미지로 많이 갇힌 거는 흑인이 많대요.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들이죠. 농구 선수죠. 그다음 배우들도 보면 맨인 블랙 보면 거기 남자 어디 흑인들 강하게 인상도 보이고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여성도 그렇고 강한 이미지들이 캐릭터들도 많이 보여서 거기는 흑인이 참 많나 봐 그러는데 사실은 백인이 더 많대요. 인구수로는. 그리고 사실 유색인종들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시트콤에 아예 그런 방송사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콤을 만들 때는 한 인종만 나오지 마라 라고 하는 공고사항이 있어요. 시트콤 보시면 같이 나와요. 흑인도, 심슨 가족도 백인이 나와요. 이렇게 같이 있다가. 여러분들 미피 그림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피 왜 흰토끼 나오는 거잖아요. 미피가. 미피 딥브루너가 이렇게 만든 그림책 중에 보면, 미키가 유색 토끼들하고, 혹은 이제 어떤 색깔이 다른 토끼들하고 같이 지내요. 그리고 휠체어를 탄 토끼들도 나와요.
미술책, 그 그림책에 보면.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 흰색 토끼만 나오는 그림책만 보면 어떻게, 아니, 여기는 까만 토끼는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고정관념을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걔가 있으면, 걔는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할 때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일단 태도에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주게 된대요. 주시고 실제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사실 버리는 게 중요한데 내가 고정관념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아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걸 이제 개방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개방적인 태도. 그 개방적인 사고. 개방적 사고를 하려면 정말 다른 것들을 좀 저는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책들도 많이 보고 다른 일들도 많이 경험해 보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다양한 문화와 함께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가져야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런 생각들 늘 보는 것만 보는 거에 되면 요 말고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가 이렇게 생긴대요. 이제 거품처럼 투과가 되는 이걸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 이런 필터 버블이 생기면 여기에 생기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확증 편향을 갖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유튜브 얘기를 들었잖아요. 늘 혹은 페이스북 뭐 다른 뭐 정보들도 마찬가지지만 늘 보던 것, 늘 익숙한 것들만 이렇게 미디어가 항상 그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거든요. 정보 무질서 시대에서는 그 정보 무질서 자체를 스스로가 통제하고 조절하고 판단해야 되는 게 점점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편향된 것들을 좀 바꿔나가는 그런 활동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 확증 편향을 예를 들면 이제는 뭐 이렇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맞다. 내가 보고 괜찮아, 그게 맞은 거야. 근데 비교를 안 하는 거죠, 비교.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주변을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차별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가짜뉴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가짜뉴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가짜뉴스의 상대 말은 진짜 뉴스예요. 가짜하고 진짜하고 어떻게 구분할까요? 구분하기 참 어렵거든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게 과연 쉬울까? 뭐는 참이다, 뭐는 거짓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그 지식 범위 안에서의 참과 거짓은 있을 수 있겠죠. 우주의 끝이 있어요? 모르는 문제잖아요. 우주의 끝은 있다, 없다, 참이냐, 거짓이냐. 이건 참과 거짓을 따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참, 거짓을 넘어서서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나요? 가치잖아요, 가치. 가치 판단이거든요. 오늘 태양이 떴어. 이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봤어.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객관적으로 다들 태양이 뜬 걸 본 거예요. 이거는 맞지, 참이지. 오늘 태양이 뜬 거는. 사실을 구분해야죠. 사실을 구분하는 건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이미 역사적으로 인류가 살아왔던 것에 근거한 그 범위 안에서의 참, 그 범위 안에서 참. 달이 뜬 게 아니죠. 지구가 돈 거지. 네. 어쨌든 그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 가짜뉴스, 참자, 가짜,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쉽진 않다. 그리고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언론들을 가짜뉴스라고 하면 언론이 가짜뉴스라는 얘기를 들으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네들 언론사는 가짜뉴스 양산하는 데 아닙니까? 책임지고 가짜뉴스 이렇게 내모 보이지 않아야 되죠. 근데 언론사가 실수할 수 있죠. 오버할 수 있잖아요. 잘못 보도를 할 수 있어요. 잘못 알고 그럼 다시 정정 보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논지가 잘못되면 독자들이 정정 보도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수정할 수도 있고 입장을 발표하고 사과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는 이유는 기자 또 언론사에 있는 분들이 꺼리낌 없이 자기가 파악한 사실을 논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가짜뉴스라고 딱 이렇게 딱 해버리면 여기 안에 이제 이 언론사들이 갖고 있는 그 뭔가 주저함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막고. 그래서 가짜뉴스라는 표현보다는 허위 정보인가
그 잘못된 정보인가 혹은 아예 악의적인 정보인가 이렇게 좀 정보를 구분해서 좀 가자.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죠. 실수한 거죠. 미스한 거죠. 미스 인포메이션. 뭔가 잘못 낸 거예요. 이거 악의도 없어. 뭔가 내가 정당한 사유로 논리적 근거를 갖고 했는데 뭔가 잘못 기록했어. 그거는 잘못된 보도라는 거죠. 그리고 디스인포메이션은 기만하거나 해치려는 의도로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 뭐가 뭐 있었대. 약간 음모론 같은 거지. 음모론. 뭐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추정됩니다. 혹은 이런 걸 심리적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음모론. 이건 정확한 추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실은 이게 그 안에 근거 없는 거거든요. 그 추론은. 근거를 갖고 얘기하지. 의심합니다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전달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예 해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멜인포메이션은 아예 의도적으로 이거는 알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알면서 한 사람 죽이기. 뭐 누굴 죽이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언론들이 누구 죽이기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 그렇게 하는 사례들 몇 개들이 보이기도 있고 하고 드러나기도 있고. 근데 언론사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가 있긴 해요. 방송도 그렇고 그 회사의 입장에 서게 돼요. 정치적인 위치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자기가 뭐가 의도를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역시 좀 기자들은 언론사의 책무성을 굉장히 높게, 책무성과 윤리성을 굉장히 높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고,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인지 악의적인지 아주 그냥 해를 끼치는 이런 보도인지 구분하면서 조금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도 시점도시 하도록 사실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캠페인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뭐 편지를 쓰거나 잘못되거나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다가 어떤 신문사에서 찾아왔어요. 좋은 일 하십니다. 우리 신문사인데요. 뭐 좀 기사 내드릴게요. 후원하세요. 그런 경우 있어요. 후원하세요. 요번에 사품 새로 나왔다면서요. 제가 기사 써드릴게요. 그건 뭐예요? 광고예요, 광고. 광고인데, 그리고 뭐냐면 나중에, 우리 신문사가 어렵습니다. 좀 광고도 좀 하시죠? 광고면 광고로 넣어야 되거든요. 기사성 광고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지금도, 현재도. 근데 기사성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기사성 광고를 하는 기자들하고 한판 대판 싸우셔야 돼요. 당신은 기자냐, 광고 영업 사원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영업 사원이면 영업하시라. 기사 쓸 거면 기사 쓰시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녹화되는데 내가 막 이렇게 이런 얘기가 막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이 언론사하고 혹은 뭐, 언론, 정보에 대해서 보시면 좋고요. 이건 뭐, 언론사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개개인들도 지금 막 기사들을 막 내잖아요. 뭔가 자기 의견들을 내니까, 낼 때,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명백히 악의적인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이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적인 소송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서드라이프라고 하는 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생활을 하면, 일상생활에 우리가 지내가고 있는 물리적 삶을 이제 현실 생활이라고 해요. 그 가상공간에서 있는 건 허구적 삶이라고 해요. 아바타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다들. 그리고 요즘에 메타버스가 좀 더 이렇게, 제피토도 그렇고, 이프렌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다들 아바타를 만들어서 자기 대신 놀잖아요. 그 정말 요즘 유재석 부캐, 자기 원래 원캐가 있고 부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부캐가 있는 것처럼 그 캐릭터 더 만들어요. 이렇게 그렇게 재밌거든요. 자기가 다른 또 삶을 살고 싶은 것도 있고 자기가 못 해봤던 걸 만들어 보고 싶은 거. 그리고 거기 또 특히 사이버상에는 모든 게 거의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구찌 옷은 현실에서 못 사지만 거기 들어가서는 구찌 옷을 1,300원으로 살 수 있어. 구두도 그렇게 신을 수도 있고. 내가 저는 꼽순거리인데, 근데, 거기 들어갔을 땐 직무로 받고, 이렇게 자기가 변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긴 하죠, 사람들이. 놀이로서 재밌기도 하고요.
호구적 삶을 살고 있어요. 두 개가 연결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공간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현실, 가상현실이 그게 자기인 줄도 알아요. 부캐가 내 온캐인 걸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혼돈된 상태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호접지몽, 너무 옛날 얘기인데, 호접지몽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꿈속에 있는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현실에서의 꿈인가, 이런 이런 말이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지금의 이건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생활 자체가 현실과 미디어 안의 생활 자체가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조금 보면서 서드라이프를 우리가 좀 살고 있다. 거기 안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걸 한번 탐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을 무조건 부정할 수도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허구적 삶 자체를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같이.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서드라이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초현실 사회 혹은 초연결 사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까 팟캐스트라고 했을 때 팟이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이 점과 점들 사이가 다 근거리에 연결되게 살고 있거든요. 그걸 내가 중심으로. 지금은 점이 요즘에 글자 텍스트 인포메이션 하면 점 하나 찍으면 이렇게 자기 관계망도 점들 쭉 일어나잖아요. 쭉 당기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 관계망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왔던 걸 내가 받아들이는, 뭔가 폭우처럼 막 쏟아지는 걸 내가 막고 있다라기보다 내가 그 폭풍우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에 지금은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의 가장 큰 위기는 기후위기, 그 다음에 먹거리 위기, 먹는 거 잘 안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이 소멸되는 위기거든요. 그 기후위기는 이미 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살 줄 언제 가겠어요? 80년대에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떤 그림 그리는 작가분이 2000년대 초반은 방독면을 쓰고 우리 살아야 된다. 공해가 너무 심해서. 그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지금 또한 방독면은 아니지만 마스크 쓰고 살잖아요. 우리한테 마스크를 쓰고 살게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우리한테 마스크를 쓰게끔 했어요? 살림 벌목한 사람들, 그 개발해서 건물 짓고 농사 더 늘려서 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책임이 없나요? 우리도 책임이 있죠. 같이 연결된 세계들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약간 그런 생각 들은 것 같아요. 이 마스크 쓰게끔 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게 질병관리청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고 결국 인간이죠,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탐욕의 탐욕의 인간이 만들어낸 걸 우리가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 세계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후위기 상황들에서 조금 어떻게 우리가 생태적으로 또는 친환경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2050 탄소 중립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또 아마 기업에 대한 지원도 탄소 줄이기 활동에 대한 걸 더 늘려나간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농촌 지역 가면은 면세유를 팔아요. 기름. 농민들 농사지니까 트랙터 쓰고 트럭 이용하니까 면세유 하는데, 어떤 분은 면세유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기름을 덜 쓰게 하기 위해서. 농민들은 반대하겠죠. 면세유, 그래야 농사 짓는데 비싼 기름 쓰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분 얘기는 면세유 대신에 그 정책을 줄이고 대신 다르게 친환경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만큼 플러스를 곱하기 2 정도는 더해서 주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면세유를 그만 쓰자. 이렇게 하거든요. 고민이 시작되는 거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공동으로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먹거리 문제는 그렇죠. 근데 아토피가 전에는 없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아토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두 명은 아토피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피부가 간지럽고 어떤 특정한 곳에 가면 버짐이 많이 생기고 눈이 침침하고 뭐 이렇게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뭐 식생활과 어떤 생활 패턴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나온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드매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밑에 링크를.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인구 79억 명, 출생한 사람 얼마? 쭉 올려보실래요? 공공의료비 좀 올려주세요. 쭉 올려주세요. 그냥 쭉 올려보세요. 네네. 밑에 더 있는데. 네네. 예, 예. 아, 위 방향으로. 네. 뭐, 사라진 숲, 뭐, 쭉, 세계 인터넷 이용자, 뭐, 한 40% 정도는 지구의 인류의 40% 정도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곳이죠. 없는 사람들이죠. 접근이 안 되는 곳이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99.9%예요. 우리 인구는. 네, 올려주시고, 물 사용량, 뭐 숲, 이런 것들이 쭉 같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지표를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나를 한번 보시고요. 특히 기업하신, 네, 다시 파워포인트로 들어갈게요. 기업하신 분들한테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기업은 주변에 있는 여기 지역 안에 있는 것만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내의 유통구조나 생산, 이걸로는 생존이 안 돼요. 영화 보는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이 한 4편을 본대요. 4회 정도.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수치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봐요.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5천만 이렇게 하면 4천만, 인구수가 그러니까 영화 보는 관람수가 4천만 명 시대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제작하고 있는 곳들은 또 유통하고 있는 건 여기 안에만 갖고는 시장상에서 시장 규모가 안 돼요. 여기 콘텐츠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시아예요, 아시아. 대만. 한국 영화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방송도 많이 수입하는 것이 대만, 베트남. 중국은 어쨌든 규제 때문에 약간 왔다 갔다 하고요. 한때는 중국으로 거의 다 갔어요.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미디어 산업들, 특히 영화 콘텐츠나 방송 콘텐츠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이제 자기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시장도 정리하고,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정리하고 있고요. 중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그렇게 아주 자유롭진 않아요. 그 정치에, 농촌 사람들은 농촌에 가능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역을 계속 지키라고 그래요. 대신 보상을 해주고. 어쨌든, 국내에 있는, 혹은 대전만, 혹은 국내에만 어떤, 여러분들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한 기업이 돼야 되는 거고요. 미디어 기업도 마찬가지로 거대화, 집중화, 독점화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속에서의 다양성을 유지하려면 그런 구조 자체가 점점 달라지는 게 한편으로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런 소셜 벤처나 기업들이 자기의 활로들을 좀 더 희소성의 가치를 갖고 넓게 확장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글로벌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변화됐고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럽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유럽 EU 집행위원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컴퍼스라고 하는, 디지털 나침판인 거죠. 디지털 나침판이라는 말을 쓰고, 요즘에는 이제 유네스코에서는 그 교육 나침판이라는 말을 써요. 에듀케이션 컴퍼스라는 말을 써서 교육의 나침판인데, 유네스코에서 교육의 나침판의 핵심 가르치는 방향, 남극, 북극이 있을 거지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나침판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의 목표는 웰빙이에요. 교육의 목적은 웰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웰빙. 같이 건강하게 잘 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려면 서로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고, 학력이 높다 낮다가 아니에요. 문제를 서로가 어떻게 같이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까라고 하는 게 교육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도 마찬가지죠. 디지털 안에서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 오프라인에서 적용하는 권리와 똑같이 표현의 자유, 뭐 거주의 자유도 있죠. 그리고 뭐 자기가 건강할 수 있는 권리, 건강해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노동해야 될 권리가 있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야 되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권리가 디지털 공간 안에서도 권리로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완전한 권한을 모든 사람한테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포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뭐 디지털은 디지털 포용이라는 말을, 인클루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포용이라는 말은 누구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배제 없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학습에 참여하고 공공적인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하는 거, 윤리적 문제에 같이 참여하는 거. 그리고 있고요. 뭐 프라이버시 혹은 데이터 보호, 그다음에 아동 권리와 소비자 권리 보장, 이런 것들이 디지털 시민권으로서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동의 노력을 하면, 저는 마트에 가서 이거 삼다수 이 병 보고 좀 되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또 다른 생수업체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팩을 팔 때는 여기 비닐을 붙이지만 6개짜리에는 비닐을 붙이지 않고 판매를 해요. 왜 이렇게 써요? 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쓰레기 줄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기업은 다시 요걸 공장 라인에서 비닐을 빼야 되고 뭐 하지만, 이 선택이 결국은 어떤 효과를 오겠어요? 삼다수 먹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포장 붙여 있는 데와 포장 없는 데가 있으면, 너 포장 있는 거에서 지구를 망하는 일에 너 동참할, 그래 하면서 물 먹을래? 이거 없으면서 지구를 조금이라도 살리는데 먹으려면 당연히 없는 데서 있는 걸 먹겠죠, 이거는. 예, 카카오, 여기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카카오 증언 발언. 카카오라는 회사가 증언 발언이라는 카카오 원칙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댓글이랑, 그다음 커뮤니티 운영하는 원칙 가이드를 했는데, 여기서 녹서를 만들면서 여기서 어떤 걸 했냐면, 전문가들을 부른 거예요, 기업에서. 정부도 아닌데, 기업에서 불러서 인터넷 환경 속, 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윤리가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표현 자유와 심의 권한을 어떻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실명 혹은 무명으로 이렇게 올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회사의 정책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놀라운 일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생각과 방식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 달라지는 거죠. 네, 다시 파워포인트로. 밑에 오디지 아무거나 하나 볼까요? 네. 오디지라는 회사입니다. 혹시 오디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네. 아동복도 하고요. 옷하고 다른 의류, 다른 것도 판매하는 곳이에요. 근데 오디지 유튜브 채널이에요. 옷 광고가 없습니다. 옷 광고 없어요. 뭘 얘기하냐면, 한국 아이가 미국 아이가 처음 만나면 하는 말, 낯선 거. 중간중간 보여주셔도 돼요. 뭐, 이 어색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궁금하죠? 근데 이 옷들은 다 오디지 옷이에요. 근데 오디지라는 상표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오디지 채널 한번 볼래요? 200만이죠, 구독자가 몇 만이에요? 280만 명. 하나 조회수도 뭐, 6,200, 아니, 6, 얼마예요? 몇 회예요? 6천만 회?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TV 광고를 내는 것보다 이거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뭘 또 다른 거 하나, 저 밑에 그 파워포인트 보시면 소아암 환자를 만나는 거, 입양 가족, 저에게도 되게 뭉클해요. 그러니까 입양하고 지내는 가족들을 좀 더 다르게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그게 가족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게 만들거든요. 여기는 이제 소아암 다니는 친구하고 뭔가 뭐 짠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중간쯤 잠깐만 볼게요. 용기를 줬어. 그 용기 덕분에 치료를 끝냈어. 자기 아픈 얘기 한 거예요. 아직도
이따가 내가 그림으로 나한테 용기 카드 만들어줄게. 그럼 그걸 주면 용기가 생기는 그런. 네, 거기까지 볼까요? 네. 그림 뭐 그림 그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소아암 관련한 단체가 캠페인을 같이 한 거예요. 오디지랑 같이. 그러니까 회사가 직접 하는 콘텐츠도 있지만 다른 공익적인 혹은 공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곳과 협업해서 이 광고를 같이 만들게 된 거예요. 여기 대본을 이 담당하신 연출자가 되게 젊어요. 30대예요.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한번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놀라웠어요.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대본을 안 써요. 여기 대본을 안 쓰고 대충의 시나리오 구성안만 그냥 상황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연이 인간상실이란 드라마인가 인격상실인가 드라마 할 때 어떤 아이랑 만나서 소개해줄래? 넌 누구야? 라고 할 때 이 감독이 요구한 거는 당신이 그 배우가 지금의 당신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주라. 그래서 그 사람을 소개하라고 딱 얘기했는데 캐릭터가 그거거든요. 너무 자기가 너무 슬픈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소개하면서도 자기가 울컥한 거예요, 이렇게. 막 울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자체를 자연스럽게 그냥 설정만, 지금 여기도 대본을 준 게 아니에요. 대본 준 게 아니고 그냥 누굴 만났고 얘기를 해라 라고 까지만 하고 이제 상황을 주고 자연스럽게 나온 걸 찾아낸 거거든요. 어쨌든 모델이 어쨌든 기업이 직접 저렇게 어떤 사회적 캠페인을 갖고 채널을 운영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혹은 공공기관 혹은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여러분들이 파트너십을 해서 여러분 기업하고 연결이 된다면 또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이 아까 이야기한 그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또 여러분들 기업을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버나드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버나드의 친한 친구는 친환경 친구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JYP 아시죠? 우리 다 알잖아요. JYP 누군지. 근데 JYP 회사에서 버나드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친환경인 지역을 가면서 거기 가서 일도 하고 거기서 노래를 불러요. 자기 노래를 불러요. 근데 어떤 편에서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일만 하다가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번외로 다음 시리즈로 노래만 그곳에 부른 걸 다시 올려요. 그러니까 JYP가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전에는 이런 JYP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첫 시도예요. 이 버나드 박을 해서 버나드 박이라는 이 가수의 이미지도 그렇고 실제 기업도 이렇게 참여하는 방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그런 게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직접적으로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한국 메세나협회가 있고요. 대전에도 메세나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5를 매칭하면 나머지 5는 정부가 매칭을 해줘요. 메세나협회에서 기금으로 매칭을 해줘서 그 매칭된 기금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한테 공연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과 예술가 단체들의 결합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메세나가 이탈리아의 그 배 운항 많이 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메세나가라고 하죠. 어쨌든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도 한번 참고해서 메세나협회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금 그건 제가 넘겨도 되는군요. 네, 인권선언 1조 대한민국 헌법 2장 10조 존엄과 존중 행복이에요. 존엄과 존중 행복. 1945년이고 현재입니다.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그 인류의 전쟁, 참혹함을 넘어서고 만든 게 세계 인권선언이거든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리도 한국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 나갔잖아요. 베트남 전쟁으로 또 우리 군인들도 희생하셨고, 최근에도 뭐 이렇게 이 영토 안에서의 분쟁이 있어서 대한민국 국군도 또 북한군도 더 희생당하고, 이 전쟁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누구 죽이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게 인권선언이었어요. 전쟁 이후에 더 이상 우리 그렇게 사람을 죽이지 말자.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인권선언의 핵심이고, 그의 기본은 존엄하다. 다른 사람은 존엄한, 나는 존엄한 존재고
너는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나라 헌법도 똑같이 존엄한 사람이야. 누구나 국민 개개인은 다 존엄한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권정생 선생이라는 그 문학 그 작가분이 제가 고향이 같아서 경북 안동인데요. 그 근처에 사셨던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런 편지글이 있어요. 꽃의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빛깔이 달라도 그 가치만은 우열이 없는 나라. 우리 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 우리 꽃 얼굴도 다르고 생활하는 거 행동도 다 다르고 근데 여기 누구 하나 존중받지 않아야 될 사람 있나요? 없거든요. 다 존중해야 되고 존엄한 사람들이. 배운 사람의 가치는 그가 일터에서 앞장서는 데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많이 차지하거나 못 배운 사람을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앞장서는 것이 진정한 스승입니다. 여러분도 기업을 하시지만 우리 사회에 좋은 스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